올겨울 최강 한파가 몰아쳤지만은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의 빛은 어제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탄핵 반대 구호를 내세운 일부 보수단체 목소리도 어제 만만치 않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양 오투문 정치 전략연구소장님 그리고 배종찬 리서치 본부장 함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먼저 첫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촛불 집회 보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좀 14만 명 가량이 자체 집계로, 경찰은 지금 집계를 안 하고 있죠. 네, 경찰은 그 보수 단체하고 진보 단체가 집회를 하면서 그 집계하는 집계 숫자의 문제 때문에 양측에서 반응이 미묘해서 경찰 자체 추산은 안 하기로 했는데, 어제 특징은 뭐 보수 단체라고 하나요? 친박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는 단체들에서는 십자가를 들고 나와서 대통령이 그 정치적 희생양이다라는 걸 강조하는 퍼포먼스가 있었던 것 같고, 네. 촛불 시위한 광화문 시위 현장, 촛불 집회 현장에서는 이재용 부회장, 그다음 정경유착 근절 이런 구호,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과 정경유착 폐지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아마도 최순실 게이트 핵심적인 두 갈래 축이 하나가 우병우, 김기춘으로 이어지는 그 부패한 관료 집단이라고 한다면, 또 하나가 황제 경영을 위해서 무리하게 경영 승계를 하기 위해서 정경유착이라는 낡은 방식을 쓰고 있는 재벌 대기업에 대한 그 심판들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촛불 집회가 서울에서만 있은 게 아니고 그 덴마크에서도 있었어요. 이게 어떤 거였죠? 그렇습니다. 적극적인 정유라의 대한민국으로의 소환을 요구하는 또 교포, 또 덴마크를 방문한 우리 국민들의 촛불 집회가 있었는데, 그만큼 정유라가 소환됨으로써 여러 가지 풀어지지 않았던 의혹이 또 해명될 것이다. 또 국민들은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특검에서는 파악해낼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반영됐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덴마크 올보로에서는 덴마크 검찰에서는 또 대면 수사가 시작된다고 하고 있거든요. 또 우리 특검에서 송환 요구서가 발송이 되어 있고 송환 여부가 이제 결정이 되는데, 이 적극적인 송환이 해답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의혹들이 풀려야만 또 국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는 그런 수사 과정을 지켜볼 수 있기 때문에 정유라의 덴마크 소환 과연 예정대로 이루어질지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대통령이 또 어떤 입장 발표, 뭐 기자 간담회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거 실제로 이루어질까요? 그리고 하게 되면 지난번처럼 또 논란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죠. 신년 기자간담회도 그 예고 없이 불쑥해서 특검이라든가 헌재에서 불편한 심기를 보였었는데, 아마도 검찰 조사나 헌재에 불출석하면서 또다시 설 전에 대통령의 일방적인 변칙 그 입장 발표 형태의 기자간담회가 예고되어 있는데, 직무가 정지되어 있는 대통령이 직위로서 기자간담회를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그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헌재에서 그 헌법을 수호하고 법률을 지켜야 하는 대통령이 이렇게 법치 질서를 문란하게 하면서 헌재 출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여론전을 하는 것들은 법리를 통해서 법리적 대응을 그 헌법재판의 그 심리를 통해서 법리적 대응을 하기보다는 여론전을 통해서 그 동정표와 본인의 지지층을 결집해서 헌재를 압박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헌재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 신년 기자간담회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내부적으로 반응이 좀 좋지 않지 않을까. 그리고 국민들조차도 설을 앞두고 이런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서 좋게 보지만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서 대통령은 이 점을 잘 고려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영호 소장님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고 그랬는데, 자, 배 법무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한다 그러면. 글쎄요, 기자간담회라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시기와 내용이 될 수 있겠는데요. 시기라는 것은 이미 상당히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만큼 국민들이 원했던 시기에 기자간담회를 못했다라는 것이거든요. 이미 사법적 절차에 들어가 있으니까 지금 적절치 않다는 여러 가지 오해가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내용입니다. 내용이라도 진실과 대통령의 책임을 이야기하는 기자간담회가 된다면 그래도 국민들의 시각이 또 다른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또 필요한 또 간담회가 될 가능성의 여지도 조금은 있겠습니다만은, 내용마저도 앞서의 상춘제에서 가졌던 신년 간담회와 크게 다르지 않다면 그것은 과연 국민들에게 어떤 의미로 전달될까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네, 계속 질문 드릴게요. 그 탄핵 심판 관련해서 지금 헌재가 이번 주에 그 16, 17, 19 세 번 잇따라 이례적으로 잡았어요. 빨리 진행하겠다는 것 같은데, 더 큰 관심은 그동안 나오지 않던 최순실 씨가 16일에 나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물론 변호인이 그렇게 전달을 했지만 나오겠죠, 이렇게 하면?
헌법재판소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거든요. 네. 그만큼 이 변론을 충분히 하고 난 이후에는 탄핵 심판이 이루어질 수 있고 탄핵 심판의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또 기각이냐 인용이냐에 따라서 조기 대선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헌법재판소가 그만큼 시간을 끌지 않겠다. 국정공백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증인들에게도 압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책임 있는 자세로 출석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본인들 스스로가 설명하지 못한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이미 파악된 자료만 가지고도 수사의 증거가 될 수 있다. 이런 입장이지 않겠습니까? 또 중요한 것은 이 정도의 국정농단 사태가 발생했다면 국민들의 입장에서도 증인들이 나와서 책임 있는 자세로 증인들이 답변을 해야 되는 이 불출석 또는 뻔한 대답 또는 모르쇠로 일관한다면 그만큼 더 국민들의 분노는 커질 수밖에 없고 국민들의 분노를 외면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지금 변론 또 심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저희가 지금 이번 주에 그 재판 일정하고 증인 그 그래픽을 준비를 한 것 같은데 좀 밖에 준비가 됐으면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보면 월요일이죠. 오전 10시에 최순실 씨가 지금 나오는 걸로 돼 있어요. 그리고 오후 2시에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이 나오는데 자 월요일 그럼 저희가 어떤 말을 들을 수 있을까요? 최순실 씨한테. 일단 최순실 씨가 뭐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재판에 임하기보다는 아마 헌재에서 강제 구인을 한다고 하니까 마지못해? 다른 증인들은 현재 뭐 도피지구 잠적 중이어서 네. 증인으로 출석이 어렵지만 구치소에 갇혀 있기 때문에 강제 구인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나온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나오더라도 그동안 그 윤전추 이영선 행정관이 앞서서 진술하는 것을 참고해서 증언을 할 것 같고 결국은 헌법재판소의 소추위원들에게 유리한 탄핵 소추의 대통령 탄핵에 대한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증인이기 때문에 소추 즉 국회에서 유리한 증인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 전체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해서 결국은 그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본인이 동의하지 않고 협조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모르쇠로 일관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좀 전에 그 저희가 보여드렸는데 19일 날 오전 10시에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이 잡혀 있어요. 근데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네요.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원래대로라면 그 윤전추 이영선 그다음에 안봉근 비서관이 나와서 네. 앞서 진술한 걸 참고해서 말 맞추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잠적하는 걸 보면 참석하는 것 자체가 헌법재판 대통령의 탄핵에 입증하는 증인으로 쓰여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본인들은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조심스럽게 판단해 보고 그렇기 때문에 저런 증인들 나온 다음에 맨 마지막에 최순실 증인이 나와야 되는데 네. 그 문고리 3인방이 나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최순실 증인이 앞당겨 나온 것만 보더라도 문고리 3인방은 그 대통령과 똑같이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자, 출석하지 않을 것 같다는 네,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자, 본부장님 이제 정치권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지금 반기문 총장 아주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오늘은 그 제2함대를 간다고 그러는데 반기문 총장이 지금은 이제 독자적인 움직임을 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연대를 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많단 말입니다. 그렇게 보십니까? 연대를 하는 이유는 지금 가장 앞서고 있는 후보가 문 전 대표다. 네, 그렇죠. 그다음에 조기 대선 가능성 높게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당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연대 움직임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반 전 총장이 귀국하자마자 진보적 중도주의라는 애매모호한 표현을 썼거든요. 진보적 중도주의. 중도주의자다. 과연 예. 뭔가? 그렇다면 중도를 더 잡아서 이미 보수 기반을 가지고 있는 본인의 당선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포석으로 읽을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중도적인 성격이 강한 그런 후보들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거론되는 인물은 손학규 전 대표, 또 안철수 전 대표, 또 유승민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 이들과 함께할 경우에 중도의 외연을 확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말 그대로 이 빅텐트론에 입각한 이 반 전 총장의 당선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으로 읽혀집니다. 네, 그 질문을 이제 반대로 드릴게요. 그 반기문 총장의 지금 이 반반합법 질문인데요. 조금 전에도 진보적 중도주의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그 박근혜 대통령하고 전화 통화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며칠 전에 또 했고요. 그다음에 좀 논란이 많았지만 봉화마을에도 가겠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이쪽 저쪽 전체를 다 뭐 대통합하는 메시지인지 모르겠지만 약간 좀 반반화법 아니냐 그러는데 어떻게 그렇죠. 보십니까? 예, 진보적 보수이든 진보적 중도주의든 진보표도 먹고 중도 보수표도 먹겠다, 꽁도 먹고 알도 먹겠다고 하는데 세상에 그렇게 그 간단한 이치가 아니죠. 제가 볼 때는 현재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전체 여당 여권의 지지율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네. 여권으로부터 멀리 벗어나기, 나는 여권 후보가 아니다라고 하는 전략을 쓰고 있는데 그래서 접촉하는 세력도 야권에서나 중도 진영에 있는 인사들 세력적으로는 국민의당이라던가 그리고 네. 개인적으로는 김종인 의원이라던가 손학규, 네. 안철수 이런 분들을 선호하는데 실제로 근데 그분들이 개인적인 그 성향으로 움직이기보다는 세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은 바른정당과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친박을 인적 청산한 다음에 네. 있는 새누리당과 함께 보수 연합을 통한 지지 기반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선택지는 그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안정적 지지 기반을 구축한 연후에 네. 그리고 중도층으로 외연 확장을 시도하는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반기문 전 총장 귀국한 이후에 이 단어 두 가지가 대치가 되고 있어요. 정치 교체, 그다음에 정권 교체인데요. 일단 그 두 분 문재인 전 대표 그리고 그 반기문 전 총장이 제기한 정치 교체, 정권 교체 발언을 일단 들어보고 말씀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정권이 교체된다 그래서 정치의 여러 가지 행태라든지 국민들의 그 어떤 생각하는 사고 방식이라든지 특히 정치인들의 사고 방식 이런 거는 변하지 않는 수가 많았습니다. 그동안의 정권 교체가 소용이 없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옛날에 박근혜 후보가 정치 교체를 말했죠. 자, 그게 옛날에 그 박근혜 후보 거다 이렇게 이제 맞받아쳤는데 지금 정치 교체, 정권 교체 누가 더 뭐랄까 좀 선점을 했다고 보십니까? 더 이득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팽팽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팽팽. 지금의 상황은 또 알 수가 없는데 예. 정권 교체의 성향이 상당히 강한 그런 추세이기는 합니다. 이 문 전 대표는 이 국면을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반 전 총장은 이 외연확대, 기회확대의 그런 전략으로 읽혀지는데요. 문 전 대표의 경우에는 지금 가장 앞서가는 후보이기도 하고 10년의 보수 정권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 네. 촛불 민심을 이어가게 될 경우에 정권 교체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이 비등하거든요. 네. 바로 이 부분을 그대로 본인의 지지율을 연결하겠다는 것으로 읽힐 수가 있는 것이고 반면에 뒤쫓아가고 있는 반 전 총장의 경우에는 외연을 확대하면서 아니다. 이 정치 교체다. 기존 정치권을 완전히 물갈이해서 새로운 인물에 대한 기회가 오히려 확대돼야 된다라는 것인데 반 전 총장의 이런 합법을 보면 미국 뉴욕에 있는 동안 오바마 대통령의 합법을 상당히 학습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비주류인 흑인 대통령으로서 바뀌어져야 된다. 교체라는 것을 이야기했는데요. 네. 문제는 문 전 대표는 이 국면을 그대로 대선 일까지 이어갈 수 있느냐는 여부. 그리고 반 전 총장은 결국 정치 교체를 하겠다면 사람들이 반 전 총장이 그럴 만한 능력이 되는지를 또 검증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본인의 능력이 있어야만 정치 교체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과연 보여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서영우 소장님은 네. 어떻게 보세요? 정권 교체, 정치 교체. 저는 이미 일단 예. 그 국민들이 최순실 게이트와 대통령 탄핵 국면에 있어서 이 정권에 대한 심판을 해야 한다. 정권을 바꿔야 한다는 요구가 훨씬 높아지고 있고 네. 현실 여론 지형상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반기문 총장이 정치 교체를 얘기하는 것은 여대 야의 대립이 아니라 나는 여당 후보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정치 교체를 쓰고 있는데 결국은 반기문 총장이 연령이라던가 연륜 그리고 그 정치적인 그 지지 기반을 볼 때 보수층이 지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통합에 대한 방점을 보수와 중도와 국민을 통합시키겠다라고 하는 슬로건을 가져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문재인 전 대표는 제가 볼 때는 정권 교체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사회를 우리 사회의 적폐를 개혁하겠다. 그래서 반기문의 통합론과 문재인의 개혁론 결국 여대야의 1대1 대결 구도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것을 지켜보는 중도층 나머지 부동층들이 어디를 선택할 것인가 본데 현재로서는 최순실 게이트와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문재인 전 대표의 여론 지형이 유리하게 시작되는 것만 사실인데 향후에 여기 개인적 지지율과 선거 기간에서의 그 캠프의 역할을 통해서 이것이 반전될 수 있을 것인지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요즘 그 문재인 전 대표의 일정을 보면 특히 반기문 총장이 온 이후에 보면 그
어제는 촛불 집회 갔고요. 그다음에 박종철 열사 30주기 추모식 갔고요. 그다음에 문익환 목사 그 23주기 추모식에 갔어요. 이른바 좀 진보 집토끼에만 너무 집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가지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1차 간부는 집토끼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예. 이 더불어민주당만 우리 집 대박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지금 탄핵 국면에서 반사이익을 고스란히 더불어민주당이 기초 체력을 상당히 구축하면서 지지율이 앞서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자기 진영인 진보 진영의 지지층을 강화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집토끼가 확대된 면도 있습니다. 탄핵 국면에서 약 40여%에 달했던 이 중도층이 오히려 진보성이 강화된 측면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반 전 총장이 보수층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중도층 외연 확대 행보로 가기 전에 이미 나는 철저하게 콘크리트 지지층을 만들어 놓은 후에 네. 중도층 외연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1차 간문에 있어서 문 전 대표의 지지층 강화 전략은 상당히 의미 있어 보입니다. 예. 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이제 주로 대화로 삼고 있는 이강 반기문 문재인 그 지난번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 보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여론조사 결과 좀 잠깐 보여주시랍니까? 네, 자 문재인 전 대표가 지금 31%까지 갔고요. 반기문 20%, 이재명 12, 안철수 7, 안희정 6이었습니다. 저게 지금 지난주 금요일 날 갤럽 조사거든요. 자 여기서 의미 있는 숫자가 좀 있습니까? 제가 볼 때 일단 그 문재인 전 대표의 지지율이 20%의 박스대를 넘어서서 31%로 도약했다라는 게 처음 30%를 그렇습니다. 넘은 거죠? 예, 저 의미는 반기문 총장이라고 하는 그 여권 내 실질적 경쟁력을 가진 후보의 등장에 따라서 야권 지지층이 반기문을 이길 수 있는 야당 대선자에게 힘을 몰아주자라고 하는 표 결집 현상, 지지율 결집 현상 때문에 문재인 전 대표에게 지지율이 모인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재미난 것은 현재 드러나고 있는 저 2% 미만대까지 합치면 야권 더불어민주당 내의 지지율만 합쳐도 50%가 넘는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문재인 전 대표는 현재 야권 주자들 내의 지지율이 50%가 넘는 것만 합쳐도 대통령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는 승산이 있기 때문에 진보성, 개혁성을 가지고 있는 행보를 계속하면서 재벌개혁이라든가 정경유착의 근절이라든가 이런 개혁 아젠다를 계속 던지는 행보를 이어나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설날 이후에 차기 대선 지형이 어떻게 변해갈지도 지켜볼 부분이거든요. 반 전 총장의 뼈아픈 대목은 보수층이 지금 분열돼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본인의 지지율이 양축이 될 수도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층 전혀 기대할 수가 없고요. 지금 보수 진영에서도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으로 나눠져 있는 모습이 반 전 총장의 지지율을 주춤거리게 하는 모습이거든요. 하지만 본격적인 행보입니다. 두 가지 눈여겨볼 지표는 과연 설날 이후에 보수층 결집이 가능한지, 그리고 그래서 2월 초중순까지는 30% 지지율 선에 올라서느냐 여부. 또 하나는 반 전 총장 하면 또 올리게 되는 것이 충청 대망론입니다. 네. 충청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유엔의 아들에서 충청의 아들로 메시지를 전달한 본인의 충청 대망론 불씨가 설날 이후에 살아날지 여부가 과연 맞대결이 가능할지 여부에 대한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 지난주 금요일 조사니까 반기문 전 총장이 돌아와서 본격적인 행보를 했던 것은 반영이 안 된 거죠 아직? 귀국 효과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예. 관련 발빠른 행보들 또 그리고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결집 행보들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반영될지는 좀 더 지켜야 될 부분. 그래서 우리는 귀국 7시간, 귀국일 이후 7일이 중요하다. 또 설 이후의 민심까지도 함께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설 이유가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네. 지금 양강이잖아요, 이강. 네. 이게 계속 갈까요? 아니면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어려운 질문인데.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뭐 현재까지 설까지는 예. 개인적 지지율의 형태를 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현재 30%대와 20%대의 지지율을 갈 텐데 네. 설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정치권의 그 세력 개편과 연대가 벌어지면서 만약에 반기문 총장의 바른정당과 임명진 위원장이 친박을 인적 청산한 새누리당이 결합할 경우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이 반기문 총장의 지지 기반이 되어줄 경우를 봐야 될 것 같고 뭐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당내에 있는 이재명, 박원순, 안희정, 김부겸 이 후보들의 경선 과정에서 불협화음들이 얼마만큼 잘 수습할 것인가에 따라서 개인적 지지율에서 이제 조직과 지지 기반의 지지율, 정당의 지지율이 결합된 것들을 최종적으로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2월 중에 보면 개인의 지지율과 이런 정당과 세력의 지지율이 합산되는 것을 보면 제가 볼 때는 얼추 전체적인 대선 전망이 나오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 지지율에서는 먼저 활동을 한 문 전 대표가 앞서갈 수밖에 없는 건 기정사실인 것 같습니다. 뭐 보통 그렇지만 두 분 말씀 들어보면 설 이후에 어떻게 변하는지 좀 유심히 봐야 그때 어느 정도 방향이 또 잡힌다는 건데요. 자, 새누리당 얘기 잠깐만 해보겠습니다. 오늘 새누리당에서 대권 도전하시는 분이 나와요. 이인재 의원. 자, 근데 이분은 예전에도 한번 중간에 여러 가지 뭐 얘기가 있는데, 자, 이번에도 끝까지 갈까요? 아니면 어떻게 보십니까? 출마하시는 분들한테 지금 이런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본인이 고집하면 끝까지 갈 수가 있는데 문제는 국민의 지지를 확대해서 끌어낼 수 있을지가 의문이고요. 네. 그만큼 과거에 영향이 있는 대선 후보급 인물들이 지금 등장하더라도 이 돌파구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환경적으로는 국민들의 관심이 탄핵에 가 있다는 것이고요. 네. 또 직전 대선 후보 문 전 대표 그리고 유엔 사무총장의 반 전 총장, 이 대업급 인물들이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글쎄요, 군소 후보들이 돌파구를 마련하기는 매우 어려운 대선 국면으로 읽혀집니다. 장이 섰으니까 돗자리 깔아야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제가 볼 때 새누리당에 대한 큰 의미는 없지만 네. 이인재 전 의원의 개인적인 정치적인 재도약을 위해서 대선 때 이름을 올려놓고 향후에 했을 재보궐선거라든가 총선을 준비하기 위한 개인적 정치 행보로 보는 것이 의미가 있지, 저분이 보수의 혁신을 위한 새누리당을 현재 위기에서 구해줄 정도의 리더십이라든가 국민적 기대를 갖기에는 상당히 미흡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반면에 지난주에 이미 알려지긴 했지만 오세훈 전 서울시장 출마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어떤 생각을 그렇죠. 오세훈 가졌을까요? 시장은 원래 정치적 기반이 새누리당 내에서 개혁적이고 수도권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반여권 비야권의 성향을 가진 중도층의 표심을 반영하는데, 그 중도층 진영을 이미 안철수 전 대표라든가 반기문 사무총장이 선점함에 따라서 본인이 설 자리가 없어져서 현실적으로 지지율이 의미 있는 지지율을 한 번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정치적으로 이번에는 반기문 총장과 안철수 틈바구니 사이에서 독자적인 지지율을 확보하기 어렵다라는, 의미 있는 지지율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판단 속에서 출마를 접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본부장님. 오늘 또 중요한 정치 행사가 하나 있어요. 국민의당 대표 선출하는 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지금 추세대로라면은 박지원 전 원내대표가, 원내대표가 상당히 유력합니다. 그만큼 국민들 인지도가 높고 당원들의 기대감도 크거든요. 그렇지만 가장 우려되는 것은 대선 국면에서 과연 이 박지원 시즌2를 얼마만큼 희석시킬 수 있느냐. 그런 상투적인 국민의당 모습에서 얼마만큼 벗어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설사 된다 하더라도 박지원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얼마만큼 뛰어넘을 수 있을지, 바로 이런 부분들이 오늘 전당대 이후에 너무나 중요한 모습이 될 수 있는데요. 안철수 전 대표가 대선 후보로서의 경쟁력을 과연 키워갈 수 있을지, 또 이 호남에만 갇혀 있는 이 정당의 지지율을 어떻게 넓힐 수 있느냐, 그리고 정책 정당으로서 중도 정당이 좀 모호함이 있거든요. 이것을 깨트릴 수 있는지가 향후 오늘 전당대 이후에 가장 큰 과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국민의당 전당대 전망까지 해봤고요. 오늘 탄핵 관련 그리고 정치권 상황 알아봤습니다. 서양호 소장님, 배종찬 본부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